XRP 투자하면서 리또속이라고 하는 비아냥의 마음고생 좀 많으셨을 건데요. 하지만 2026년 현재 XRP는 비아냥을 실적으로 잠재울 겁니다. 현재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중앙은행이 CBDC 발행했죠. 근데 나라마다 규격이 좀 다르거든요. 중간 매개체로 바로 잡아주는 게 리플인 거죠. 리플은 이제 제도권 은행이 없으면 안 되는 유동성 공급의 심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리플의 강력한 호재를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지금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유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라든지 또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어떤 관망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어떤 유동성의 축소, 이런 영향이 좀 크다고 판단하는데요. 특히 주요 중앙은행들의 불확실한 어떤 통화정책 방향이라든지 또는 미중 관계의 긴장감, 그리고 시장 안에서 일부 구조적인 문제들이 어떤 투자 심리를 제한하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지난 주말 많은 분들이 염려했었던 부분들이, 우려스러웠었던 부분들이 이제 커졌던 게 결과물로 나왔죠. 지난주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8만 달러 무너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1월 30일에요. 전 연준 이사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깜짝 지명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케빈 워시가 누구냐라는 거죠. 케빈 워시는 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더 높은 실질 금리를, 그리고 더 작은 연준 자산 규모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의 도전 과제로 직면한 거죠. 더 충격적인 건요, 이분, 그러니까 워시의 과거 발언인데요.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냐면 암호화폐를 돈을 가장하는 소프트웨어에 불과하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느슨한 통화 정책에 의해서 촉발된 투기적 과잉의 어떤 증상으로 분류했다라는 거죠.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지난 1월 29일 하루 만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일간 순유출액이 8억 달러에 달했고요. 1월 30날에도 5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월 한 달 누적 순유출액이 약 16억 달러인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29일, 30, 요 이틀간에 빠져나간 거죠. 최근 3개월 연속 순유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 심리도 좀 최악인 것 같아요. 코인 마켓 캡 기준으로 공포하고 탐욕 지수는요, 극도의 공포를 현재 기록 중에 있으니까요. 작년 2025년 한 해 동안 이더리움이 약 10%가량 빠졌고요. 비트코인은 한 7%가량 감소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또 제도화하고 ETF 호재에도 불구하고 가격 측면에서는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2025년 한 해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암호화폐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암호화폐는 시장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걸 좀 인정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클래리티 법안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6년 상반기 본회의 통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은 가장 중요한 촉매제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죠.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만약에 이제 확보된다라고 하면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분명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준의 금리 정책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준의 통화 정책은 2026년에 인하 사이클의 일시적인 정지, 또 리더십의 교체에 따른 어떤 안개 속 국면이 전개될 예상이 있잖아요. 시장은 상당한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워시 지명으로 인해서 이 시나리오에 불확실성이 생겼으니까요. 세 번째는 목표 가격 같은 경우에 전문가들의 전망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올해 비트코인의 전망치를 적게는 한 7만 2천 달러에서요, 최고는 22만 5천 달러까지 다양하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조정 국면인 것 같아요. 2025년 작년 한 해 비트코인이 12만 6천 달러까지 좀 급등을 한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렇게 급등했었던 거에 따른 피로감이 지금 나오는 시기가 아닐까 싶고요. 하지만 2026년 암호화폐 시장의 키워드는 확장보다는 정착과 안정화가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더 이상 단기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하나의 자산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워시 연준 의장 지명은 단기적으로 악재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인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셀러 회장은 워시에 대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연준 최고의 친 비트코인 의장이라고 언급을 하죠. 암호화폐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무작정 올라가는 시장도 아니죠. 지금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보수적인 적분입니다. 거기에 알트코인은 극도로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점에서의 분할 매수라든지 RWA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암호화폐 냉정한 분석과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안정자산의 포지션으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리플과 이더리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제 비트코인이 1억 원대를 훌쩍 넘으면서 디지털 금이자 안전자산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잖아요. 비트코인 없으면 포트폴리오도 아니다라는 말이 상식이 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금이나 비트코인이 길을 닦아놓고 있는 이 시장에서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은 돈의 흐름을 그 자체를 지배하는 어떤 핵심 엔진으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두 거인이 2026년 금융 생태에서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경제의 척추이자 인프라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금고에 넣어두고 있는 금이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글로벌 공장이죠. 2026년 지금 이더리움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과 기술이 만나는 거대한 인프라가 됐으니까요. 최근 블랙록하고 JP모건의 리포트를 좀 보게 되면 이제 전 세계 부동산이라든지 국채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식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서서히 토큰화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RWA, 그러니까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 규모가 수조 원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 거래의 70% 이상이 이더리움 바탕 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 거대한 경제활동에 어떻게 보면 통행세를 받는 주인장인 셈이 된 거죠. 또한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결제하고 계약을 맺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 AI들이 가장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저는 이더리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6년에 이더리움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디지털 계약이 체결되는 법원이자 어떻게 보면 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을 봤다라고 하면 이제 리플로 넘어가 볼까요? 리플은 제도권 금융의 어떤 혈관이자 스위프트의 종결자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플은 비트코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리플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전 세계 은행, 국가 간의 돈을 가장 빠르고 또 저렴하게 옮겨주는, 금융으로 치면 어떻게 혈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6년 현재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중앙은행이 CBDC 발행했죠. 근데 나라마다 규격이 좀 다르거든요. 한국의 디지털 원화하고 미국의 디지털 달러를 순식간에 바꿔주는 중간 매개체로 바로 잡아주는 게 리플인 거죠. 리플이 이제 그들만의 코인이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국제결제 표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전 세계 송금 시장의 30% 점유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그 이유죠. SEC하고 어떤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이후에요, 리플이 이제 합법적인 기관용 결제 솔루션으로 어떻게 안착을 잘 했고, 비트코인이 가치를 저장한다라고 하면 리플은 그 가치를 전 세계로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6년 암호화폐 투자는 이제 도박이 아니라 전략으로 바뀌었죠.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건 시장의 전체 파이가 커졌다는 뜻이거든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앵커 자산으로 진화하는 그런 과정은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성숙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성숙한 시장 안에서 이더리움하고 리플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다른, 그리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금이라서 다른 게 죽는 게 아니라 금이 있으니까 보석도 가치가 생겨나고요, 화폐도 가치가 생기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6년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단단한 기초 위에 이더리움의 기술력, 그리고 리플의 범용성이 만나서 진짜 암호화폐의 경제가 완성되는 해가 2026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플 언제 가나요? 이더리움 굉장히 느린데요, 이런 말 하실 필요 없고요. 이미 세상의 큰 형님들은 이 둘을 미래 금융의 핵심으로 낙점했고요. 우리는 그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편안하게 수익을 좀 즐기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리플 CBDC는 어떤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나요? 2026년 현재 리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하나로 묶는 금융의 인터넷 그 자체가 되었으니까요. 오늘 리플이 CBDC 시장 어디에서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시장은 국가 간 결제의 브릿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2026년 지금 전 세계 100개국 넘는 다른 나라들이 CBDC를 발행했거든요. 한국은 디지털 원화, 미국은 디지털 달러. 근데 문제는
서로 규격이 다르잖아요. 한국 원화를 미국 달러로 바꾸려고 하면 여전히 시간이 걸리고 수수료가 비쌉니다. 근데 여기서 리플이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하는데요. 디지털 원화를 리플로 바꿨다가 3초 만에 디지털 달러로 바꿔버리는 거죠. 기존의 스위프트망보다 90% 저렴하고요. 속도는 비교도 안 되게 빠릅니다. 최근 G20 국가들이 발표한 국가 간의 결제 어떤 보고서를 보게 되면 리플의 원장이 사실상 국제 표준의 핵심 인프라로 채택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브릿지 시장은 리플이 독식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장은요,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신흥국 시장이에요. 동남아시아라든지 또는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같은 이런 신흥국들을 보시게 되면 이 나라들은 사실 기존 은행만 깔기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로 디지털로 넘어가는 리프 프로그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리플이 사실 이런 나라들에게 CBDC 프라이빗 레저를 통째로 빌려주거든요. 중앙은행이 직접 블록체인을 개발할 필요 없이 리플의 어떤 검증된 기술 위에 자기네 나라 화폐만 올리면 되니까 굉장히 쉽잖아요. 2026년 현재 몬테네그로라든지 부탄이라든지 팔라우라 같은 거기를 넘어서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의 주요국들이 리플의 기술로 CBDC를 운영하고 있죠. 금융 소외 계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데 정말 리플만한 저렴하고 빠른 솔루션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시장은 기관용 스테이블 코인하고 CBDC의 결합 시장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핵심이고 굉장히 중요하죠. 2026년의 금융의 꽃은 RLUSD, 그러니까 리플 스테이블 코인하고 CBDC 간의 시너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 은행들은 사실 CBDC만으로 모든 거래를 하기에는 유동성이 부족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때 리플이 발행한 법정 화폐 그 담보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CBDC하고 섞여서 기업 간 어떤 대규모 결제라든지 무역 금융에 쓰이죠. 최근에 뉴욕 연준과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리플의 통합 유동성 허브를 통해 가지고요, CBDC하고 스테이블 코인 스왑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소식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플은 이제 제도권 은행이 없으면 안 되는 유동성 공급의 심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시장, 이 세 가지가 리플이 CBDC 시장에서 가장 압도적인 경쟁력인 것 같아요. SEC하고의 어떤 소송이 완벽하게 종결이 되고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지금 얻은 지금 상황에서 리플은 더 이상 도박은 아니고요, 전 세계 디지털 화폐가 흐르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요. 리플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언제 폭등하나요? 라고 묻기 전에 리플이 장악한 이 거대한 영토를 좀 먼저 보셨으면 좋겠고요. 돈의 흐름을 읽는 분들이 결국에는 부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XRP 관련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리플은 다른 암호화폐들과 궤를 좀 달리하면서 전통 금융 시스템의 혁신이라는 사실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온 프로젝트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5년 또 2026년 현재 그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점에 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요. 리플의 강력한 호재를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잘 아실 거예요. SEC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라든지 법적 포지션의 명확성 부분인 거죠. 리플 투자자들에게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가장 큰 리스크자,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았었던 요인이 SEC하고의 어떤 법적 공방이었잖아요. 근데 2025년 중반 이후에 이 기나긴 싸움이 리플의 유리한 방향으로 종결되건 또는 XRP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죠.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은 리플이 규제 리스크를 털어내고 이제 본연의 비즈니스에 집중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관망세에 있었던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XRP 진입 시장을 알리는 신호탄이고요. XRP가 비로소 합법적인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어떤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호재죠. 이제 리플은 어떻게 보면 당국하고의 마찰 없이 세계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에 어떤 속도를 낼 수 있지 않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호재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어떤 부상인 것 같아요. 2026년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CBDC 발행에 사활 걸고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보고서 중에 IMF라든지 BIS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CBDC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CBDC는 미래 금융 핵심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CBDC 간의 운용성인 것 같아요. 여기서 리플의 기술력이 빛을 발하니까요. 리플은 이미 XRP 기반의 레저를 기반으로 통해 가지고 프라이빗 CBDC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요. 여러 중앙은행들하고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몬테네그로라든지 부탄 같은 소규모 국가들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는 중남미라든지요, 아니면 아시아 중앙은행들하고도 프로젝트라든지 기술 제휴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CBDC를 리플의 기술을 통해서 서로 연결을 하고요. 또 국제 송금을 위해서 브릿지 통화로 XRP를 활용하는 방안 충분히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플이 CBDC 시대의 금융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 충분히 커지고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송금과 결제 시장에서의 입지 부분이 좀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리플의 본질적인 강점은 바로 국경 간 결제의 효율성이라고 할까요? XRP를 활용한 어떤 온디맨드 유동성 솔루션은 은행과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전통적인 송금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고 실시간으로 국제자금을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이걸 도울 수 있는 게 리플이니까요. SEC의 리스크 해소 이후에 온디맨드 유동성 파트너십은 더욱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고, 최근의 뉴스를 보게 되면요,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또 신흥시장에서 온디맨드 유동성 기반의 송금 경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이요, 암호화폐 기반의 송금 솔루션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빠르게 높이면서 리플이 갖고 있는 온디맨드의 유동성 채택은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XRP의 실질적인 유틸리티 증대되겠죠. 거기에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호재가 이게 아닐까 싶고요. 네 번째는 RWA, 그러니까 실물자산 토크화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 2026년에요. RWA 시장은 암호화폐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좀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라든지 채권, 주식 같은 전통 금융 자산들을 블록체인상의 토큰으로 발행해서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을 낮추는 이 혁명적인 움직임에 리플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리플은 XRP 레저의 안정적, 거기에 속도, 그리고 저렴한 수수료, 이걸 통해 가지고 기관들이 RWA를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확장 가능성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신 리서치 보고서들도요, 규제 명확성을 확보한 이 리플이 전통 금융기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블록체인 인프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보고서들 굉장히 많죠. 블랙록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요, 토큰화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 리플이 이들하고 협력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지금 많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굉장히 호재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리플 투자를 고려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제안하고 싶은 전략은 무엇인가요? 혹은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2026년 리플, 소송의 늪을 건너서 제도의 강안으로 도착했다라고 정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리플을 볼 때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바로 SEC하고의 소송이었잖아요. 2026년 지금은 법적 불확실성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됐고요. 이제 리플은 증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단계를 넘어서 전 세계 금융기관이 실제로 쓰는 인프라냐고 하는 어떤 평가에 와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발표된 글로벌 뱅킹 보고서를 보게 되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80% 이상이요, CBDC 도입을 서두르고 있거든요. 그 가교 역할을 리플의 레저가 맡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리플은 코인이 아니라 금융 고속도로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리플 투자의 3대 핵심 포인트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RLUSD,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파괴력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작년부터 본격화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완전히 안착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관들이 리플 네트워크를 쓸 때 변동성 걱정 없이 자금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름이 생긴 거거든요. 기름이 도니까 차가 더 멀리 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기름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IPO 모멘텀인 것 같아요. 리플사는 이제 단순한 코인 발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나스닥 상장을 눈앞에 둔 거대 핀테크 기업이라는 겁니다. 리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 생태계의 기축통화인 XRP의 가치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세 번째는 브릿지 통화에서의 독점적인 지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로 치면 삼성전자가 HBM 시장을 장악하듯이 리플은 국경 간의 송금이라고 하는 틈새 시장에서 압도적인
효율성 증명하고 있거든요. 스위프트 2.0 시대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리플이 가장 앞서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이 리플을 투자할 때 방법적인 부분들 몇 가지가 있는지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첫 번째는 전략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기관의 등에 올라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관의 수급 흐름을 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는 거죠. 기관이 사고 있는가, 또한 글로벌 펀드에 XRP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2026년 투자의 핵심인 것 같아요. 기관의 자금은 사실 한번 들어오면요, 쉽게 빠져나가지 않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 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두 번째 전략은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XRP는 이제 제도권 자산이거든요. 하루에 뭐 5배 또는 10배 수모여가는 이런 잡코인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리플의 원장 위에서 돌아가는 속도에 맞춰서 가치가 우상향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급함을 좀 버리고 확신을 채우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 전략은 글로벌 정책 변화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 국가들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완성이 됐거든요. 이제는 개별 뉴스보다는 각국 중앙은행의 움직임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리플의 CBDC 파트너십 발표는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정말 수요의 고착화를 의미하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시장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사실 결국 실체가 있는 놈은 승리한다라는 걸 전 많이 느꼈거든요. XRP 투자하면서 리또속이라고 하는 비아냥의 마음고생 좀 많으셨을 건데요. 하지만 2026년 현재 XRP는 그냥 비아냥을 실적으로 잠재울 겁니다. 법적 승리를 거머쥐었고요. 전 세계 금융기관이 탐내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 될 테니까요. 이제 투기꾼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주주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투자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경제 원탑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무료 특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강이 중점적이냐면요. 지금 시황을 통해서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 특강에서 무료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시황 안에서 패크하거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을 한 4종목이나 5종목 설정을 해가지고 전략까지 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일마다 펼쳐지는 특강 안에 섹터 하나를 정해서요. 예를 들면 반도체 섹터를 하나 정하면 왜 지금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전략 같은 부분들을 세워드릴 거고 시장이 어떤 뉴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금 왜 올라가는지 또는 왜 조정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퍼스트 클래스도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한 5종목 말씀드리고 10배거가 될 수 있는 종목 말씀드리는데 전략까지 설명합니다. 어느 때 잡고 어느 때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코인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시황 또 섹터 부분 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데요. 특강을 통해서 전개되는 부분들 한 2시간 20분 정도 무료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전개가 되는 이 특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돈을 버시는 그러한 좋은 혜택을 좀 누리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